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슬람의 역사 6부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를 전개해오던 아랍인 주도의 이슬람교는 셀주크 투르크를 기점으로 투르크 계열 주도의 이슬람교로 전개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부근에서는 페르시아 계열의 이슬람교가 따로 전개되고 있었고요. 셀주크 투르크 이후에는 살라딘이 세운 쿠르드족 중심의 아이유브 왕조 이후에는 이집트 중심의 맘루크 왕조가 중동의 주인이 되었지만 13세기 땐 몽골군이 이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기존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중동, 이라크, 이란에 이르는 이슬람의 영역은 맘루크 왕조에 이르러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대 세력들이 중동 지역을 분할하던 사이 오늘날 튀르키예 땅에서 작은 도시국가 하나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끝끝내 중동 전체를 장악하는 거대한 강대국으로 성장하니 이 나라가 바로 셀주크 투르크 멸망 후 셀주크 투르크의 영토는 술탄의 여러 왕족들이 혹은 셀주크 투르크의 주민족이었던 투르크계 오구주족이 각 지방마다 각 도시마다 할거하고 있었습니다. 옛 셀주크 투르크 영토 가운데 대다수는 아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 몽골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나 지금의 튀르키예 영토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만큼은 거대한 세력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여러 지방 영주들이 각지에서 도시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군과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슬람 투르크 계열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장악했단 말이죠. 셀주크 투르크 멸망 후 롬 술탄국이라고 일시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를 장악한 적이 있었으나 몽골의 공격을 받고 금세 해체되었습니다. 다시 지방 도시별 지방 영주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이루는 형국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도시 국가의 지방 영주들을 베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날 튀르키예 스웨이트라는 영지를 다스리던 베이의 가문이 오스만 가문이었습니다. 1299년 오스만 가문의 베이였던 오스만 1세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첫 군주를 오스만 1세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스만 1세의 뒤를 이은 오스만 1세의 아들 오르하는 중심지를 반도의 서북부 부르사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 팽창 전쟁에 나섰습니다. 몽골이 점점 성장하는 오스만 가문을 가만히 냅둔 건 오스만 가문이 몽골 제국에서 아랍 세력을 다스리던 일한국에 조공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357년 몽골의 일한국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가문은 더 적극적으로 아나톨리아 팽창 전쟁에 나서죠. 3대 군주였던 무라트 1세는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그리스 반도 끝자락의 에디르네를 제2의 수도로 삼고 이제는 지방영주 베이가 아니라 술탄을 자처했습니다. 1389년에는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이 승리하면서 바이칸 반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었죠. 발칸 반도로 넘어왔기에 오스만은 당연하게도 비잔티움 제국과 붙을 수밖에 없었고 오스만은 발칸 반도를 기점으로 유럽 진출을 꾀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적수가 동쪽에서 튀어나오는데요. 몽골 멸망 후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티무르가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하고 티무르 제국을 세운 뒤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던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출해왔습니다. 오스만의 4대 술탄 바예지트 1세는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 제국과 싸웠는데 패배를 해버리고 오스만은 티무르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앙카라 전투 후 오스만은 몰락하는 줄 알았으나 오스만은 빠르게 내부적 회복을 꾀했고 티무르 제국 눈치 때문에 중동 쪽으로는 관심을 끄고 대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발칸 반도로는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사실 티무르 제국도 중앙아시아 일대 관리하느라 오스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오스만은 점점 더 성장하더니 오스만의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가 1453년 1000년간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요새 중 하나였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년간 내려오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비잔티움을 상징하던 성당 성소피아 성당은 오스만의 황실 모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슬람 역사상 얼마나 많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메흐메트 2세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 무려 20번째 공격이었거든요. 아무도 함락한 적이 없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로마를 공식적으로 멸망시켰으니 메흐메트 2세는 스스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로 오스만의 수도를 옮겼고 이곳이 바로 현재의 이스탄불입니다. 메흐메트 2세는 스스로 술탄을 넘어선 존재이며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본인이야말로 새로운 황제라며 파디샤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 오스만의 통치자를 술탄이라고 하긴 했지만요. 1507년이 되면 티무르 제국도 멸망하면서 오스만은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중동 지역으로 시선을 옮길 수가 있었고 9대 파디샤 셀림 1세는 1517년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던 이슬람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맘루크 왕조의 맘루크 기병대는 최강 부대로 예전 몽골군마저 격퇴시키며 맘루크 왕조를 지켜냈는데요. 이 최강 맘루크 기병대조차 오스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오스만은 콘스탄티노플 함락 전부터 강력한 화력 무기를 육성하고 있었고 아무리 천하의 맘루크 기병대여도 화기에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또 오스만의 정예부대도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예니체리였습니다. 예니체리는 기독교 노예들로 시작한 부대였으나 기독교 노예 출신들로 오스만에서 부귀를 누리려면 오스만 국가의 충성을 보여야만 했는데 예니체리는 본디 술탄의 친위대로 시작했다가 혹독한 군사 훈련을 거치고 술탄이 지휘하는 전쟁에서도 활약하면서 오스만의 가장 주력인 부대로 성장하였죠. 물론 예니체리가 성장하고는 기독교 노예 출신들이란 의미는 사라집니다. 또 예니체리가 중요한 것이 예니체리는 일종의 오스만의 상비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동양 입장에서 봤을 때 상비군이 뭐 대단하겠냐만 아직 유럽에서는 상비군 개념이 없었고 따라서 상비군을 보유한 오스만의 예니체리는 시스템적으로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스만이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오스만이야말로 유일무이 정통 이슬람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대 파디샤 술레이만 1세가 등장하며 오스만은 최전성기를 이룩하죠.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하며 동유럽까지 진출하였고 오스만은 동유럽까지 세력을 뻗치자 서유럽은 이를 엄청난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술레이만 1세는 서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지중해 곳곳의 요충지인 섬들을 하나둘 점령했고 원래 지중해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 베네치아군을 무찌르면서 지중해의 주도권을 오스만이 뺏어옵니다. 이로써 오스만은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중동, 이란, 투르크, 비잔티움, 동유럽, 지중해 등 동서양의 문화를 한데 융합하면서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겼죠. 특히 술레이만 1세가 총애했던 건축가가 있었으니 바로 미마르 시난입니다. 예니체리 공병대 출신의 미마르 시난은 여러 작품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걸작은 술레이만 사원으로 성 소피아 성당과 더불어 오스만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유손으로 손꼽힌답니다. 술레이만 1세는 과연 오스만 최고의 대제답게 넓은 영토를 체계적으로 통치했는데요. 오스만의 지방 군사 제도를 티마르 제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오스만식 봉건 제도였습니다. 술탄 파디샤의 질카지를 제외한 각 지방의 군사령관들에게 관할 토지를 분봉해줍니다. 군사령관들에게 분봉해준 토지를 티마르라고 불렀는데요. 이 티마르 토지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전시나 유사시 군량과 군비를 지급을 해야 하며 술탄 파디샤의 부름에는 기병대를 소집해 응할 의무가 있었죠. 지방의 티마르에서 동원된 기병대를 시파이 기병대라고 불렀습니다. 티마르 제도 덕에 오스만은 군비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죠. 티마르 외 영토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만 잘 이행이 되면은 각 지방별 자치 공동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러니 오스만은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서유럽 입장에서는 오스만이 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바다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스만은 간접적으로 이 서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서무역을 관장하며 경제적 부를 벌어들인 오스만은 서유럽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술레이만 1세 이후 오스만은 그 이상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술레이만 1세가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서유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를 매우 위협적으로 여겼고 교황청 주도로 오스만 타도의 깃발이 오릅니다. 우선 지중해 무역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베네치아 공화국과 교황청 주도로 동원된 스페인의 연합군 총 212척의 함대가 26살의 총사령관 돈 후안의 지휘로 1571년 그리스의 레판토라는 해협에서 알리 파샤가 지휘하던 오스만 286척의 함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오스만 측 사령관 알리 파샤는 최전선에서 진두 지휘하던 중 머리에 총을 맞고 전사하죠. 크리스트교 연합함대의 사령관 돈 후안은 알리 파샤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벤 뒤 마스트에 효수하자 오스만의 사기가 뚝 떨어지고 282척 중 230척이 피해를 입고 15,000명이 전사했죠. 이 전쟁이 세계 4대 해전으로 거론되는 레판토 해전이며 레판토 해전의 패배로 오스만의 팽창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오스만은 레판토 해전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약 70년간은 빌빌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 대항해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육로 무역이 쇠퇴하였고 또 더 이상 오스만에 팽창하지를 못하자 티마르 제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웠고 군벌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스만의 자랑 예니체리도 부패해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16대 파디샤 오스만 2세는
이런 예니체리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니체리에게 암살당해버립니다. 더군다나 16세기 중후반에서 17세기 초중반까지는 이 황실 여성들이 국정을 농단했는데 오스만 황궁에는 하렘이라고 하여 궁인들의 방이 있었는데 이곳엔 타민족 노예 출신의 여성들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가운데는 술탄 파디샤의 총애를 받아 정치에 개입하거나 혹은 무능한 술탄 파디샤의 문란함에 일조하는 기구를 전락해버립니다. 17세기 중후반에는 데튀르크 전쟁이라고 하여 서유럽과 동유럽 연합군에게 오스만이 탈탈 털립니다. 결국 1699년 신성 로마 제국과의 카를로비치 조약을 체결하면서 오스만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들과 영토 상당수를 토해내게 됩니다. 오죽하면 오스만의 별명이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며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스만의 천적이 나타나니 바로 러시아였죠. 오스만 투르크에서 어느 날 터키 이르기까지 다음 7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